며느리가 은하의 뺨을 때렸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며느리는 이 계집애가 감히 우리 집 남자를 노리냐며 은하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은하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혔다. 어지러웠다. 눈앞이 흐려졌다. 1987년 봄, 20살의 김은하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한일정밀 사장의 저택 앞에 섰다. 철문 너머로 보이는 3층 양옥집은 그녀가 지금껏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고아원에서 자란 은하에게 이런 저택은 그림책에나 나올 법한 풍경이었다. 중년의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었고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은하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에 압도당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은 냉기를 느끼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 50대 중반의 사모님은 은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에 대한 노골적인 경멸이었다. 은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사모님은 대꾸도 없이 거실로 사라졌다. 가정부는 은하를 지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좁았다. 겨우 이불 하나 깔 공간에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도 없었다. 하지만 은하는 불평하지 않았다. 고아원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여기선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은하의 첫 업무는 저택 전체를 청소하는 것이었다. 3층 건물의 방마다 들어가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한 일은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식사는 찬장에 있는 식은 밥과 김치로 때워야 했다. 가족들의 식사는 가정부가 따로 준비했고 은하는 단지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역할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은하는 처음으로 한일정밀 사장 가족 전체를 보았다. 사장은 60대 후반의 과묵한 남자였고 며느리는 30대 초반으로 사모님만큼이나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사장의 아들은 30대 중반으로 묵묵히 식사를 했다. 은하가 국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며느리가 날카롭게 국이 미지근하다고 지적했다. 은하가 그릇을 들려는 순간 며느리는 국그릇을 밀어버렸다. 뜨거운 국물이 은하의 손등에 쏟아졌다. 은하가 비명을 삼키며 손을 움츠리자 며느리는 고아원에서 뭘 배운 거냐며 조롱했다. 사모님은 옆에서 웃으며 하나하나 학습시켜야 한다고 거들었다. 은하는 화끈거리는 손등을 참으며 주방으로 돌아갔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눈물은 참을 수 없었다. 참아야 했다. 어디 갈 데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은하는 이 집의 규칙을 배워갔다. 사모님과 며느리는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곧바로 벌로 이어졌다. 어느 날 은하는 거실 바닥을 닦다가 화병을 건드렸다. 화병은 흔들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2층에서 내려온 며느리는 은하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사모님을 불렀다. 두 여자는 은하를 둘러싸고 네가 여기서 먹고 자는 게 공짜가 아니라고 고아원 출신이라 역시 손버릇이 없다고 쏟아부었다. 벌로 은하는 식탁 밑을 하루 종일 닦아야 했다.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바닥을 닦는 동안 몇 시간이 지나자 무릎이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올 수 없었다.
사모님이 수시로 확인하러 왔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서야 은하는 식탁 밑에서 나올 수 있었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고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사모님이 은하의 방문을 두드렸다. 새벽 2시였다. 지금 당장 2층 복도를 닦으라는 명령이었다. 복도에는 먼지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은하는 말없이 바닥을 닦았다. 사모님은 팔짱을 끼고 지켜보다가 사라졌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은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침 6시면 다시 일어나야 했다. 잠은 늘 부족했다. 며느리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했다. 어느 날 그녀는 은하에게 자신의 방 청소를 시켰다. 은하가 서랍을 열어 정리하는 동안 며느리는 갑자기 귀걸이가 없어졌다며 은하를 도둑으로 몰았다. 은하의 뺨을 후려친 며느리는 사모님을 불렀고 두 사람은 은하의 방을 뒤졌다.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중에 며느리는 자신의 화장대 서랍에서 귀걸이를 찾았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돌아섰다. 한일정밀의 사장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복도에서 은하와 마주치면 눈을 피했다.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서재에 차를 가져다 주었을 때 사장은 처음으로 말했다. 고생이 많구나. 은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장의 얼굴에는 미안함 같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괜찮습니다. 사장은 집안 분위기가 원래 이렇지는 않았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는 아내와 며느리를 제지하지 않았다. 어쩌면 제지할 수 없었는지도 몰랐다. 은하는 사장이 유일하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은하가 저택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야위었다.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았다. 매일 밤 지하방에서 울면서도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은하를 불러 요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은하가 더 잘하겠다고 말하자 며느리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만 실수투성이라며 은하의 귀를 잡아 끌었다. 은하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묻자 며느리는 말대꾸라며 손을 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멈췄다. 복도 끝에서 사장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며느리는 손을 내리며 일 시키는 거라고 둘러댔다. 아들은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은하는 그 순간을 기억했다. 사장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 쪽을 본 순간, 그때는 몰랐다.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은하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장의 아들 준혁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은하를 불러 물을 자신의 방으로 가져오라고 했다. 은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준혁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은하가 물컵을 책상 위에 놓으려 하자 준혁은 침대 옆 탁자에 놓으라고 했다. 은하가 침대 쪽으로 가는 순간 그가 일어나 문을 닫고 잠갔다. 딸깍 잠금 장치가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물은 여기 놓았다고 말했지만
준혁은 급할 것 없다며 잠깐 있다 가라고 했다. 은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준혁이 다가오며 사모님한테 자신이 은하를 좀 쓴다고 말했다며 괜찮다고 했다. 그날 밤 은하는 30분 후에야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준혁은 그저 은하에게 질문만 했다. 고아원 생활은 어땠는지, 가족이 보고 싶지 않은지, 외롭지 않은지. 하지만 은하는 알았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부터 준혁은 더 자주 은하를 불렀다. 책을 가져오라고, 서재를 정리하라고, 차를 끓이라고. 핑계는 많았다. 어느 날 밤 그는 또다시 은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오늘은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은하가 할 일이 있다고 하자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가 시키는 게 네 일이야. 은하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준혁은 침대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며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는지, 많이 힘들지 않은지 물었다. 은하가 괜찮다고 하자 준혁은 거짓말이라며 자신도 어머니와 아내가 어떻게 구는지 안다고 했다. 불쌍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말하면 그 사람들도 좀 조용해질 거라고 했다. 대신 나한테 잘해야 해. 알겠지? 준혁의 손이 은하의 어깨에 닿았다. 은하는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이 남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은하가 나가겠다며 벌떡 일어났지만 준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아직 허락 안 했어. 은하의 목소리가 커졌다. 놓아달라고. 준혁은 웃으며 손을 놓았다. 가. 하지만 기억해. 여긴 우리 집이야. 네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날 밤부터 은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준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여긴 우리 집이야.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다. 은하는 이 저택에서 도망칠 곳이 없었다. 밖으로 나가려면 허락이 필요했고 월급은 사모님이 관리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은 고작 몇만 원. 어디로 도망칠 수도 없었다. 며칠 후 은하는 가정부에게 조심스럽게 여기서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가정부는 은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사모님한테 말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여기서 나간 식모들이 별로 없다고, 사모님이 안 좋아한다고 했다. 은하의 희망이 꺼졌다. 그날 밤 또다시 준혁이 그녀를 불렀다. 이번에는 서재였다. 왜 요즘 자신을 피하냐고 물었다. 은하가 피하지 않는다고 하자 준혁은 거짓말이라며 눈빛에 다 나온다고 했다. 책상에서 일어나 은하에게 다가왔다. 은하는 뒤로 물러섰지만 곧 벽에 막혔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나쁜 짓 안 한다고 했다. 은하가 일하러 가야 한다고 하자 준혁은 일은 자신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다. 그의 손이 은하의 뺨을 스쳤다. 은하는 몸을 움츠렸다. 이렇게 예쁜데 왜 고아원에서 자랐을까? 부모가 미쳤나 봐.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며느리였다. 준혁은 재빨리 물러나며 서재 정리시키는 중이라고 둘러댔다. 며느리는 은하를 노려보며 나가라고 했다. 당장. 은하는 허둥지둥 서재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며느리와 준혁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은하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삼켰다. 이 집은 지옥이었다. 어디서든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사모님이 은하를 불렀다.
우리 아들 방에 자주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은하가 일을 시켜서 간다고 하자 사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청소나 심부름을 한다고 하자 사모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고. 고아원 출신들은 다 꿈을 꾼다고. 부잣집 남자를 만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은하가 아니라고 부인하자 사모님은 우리 아들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네가 감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했다. 사모님이 은하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은하의 몸이 바닥으로 끌려갔다. 너 같은 건 평생 바닥을 닦는 게 어울려. 절대 잊지 마. 사모님은 은하를 밀쳐내고 사라졌다.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그날 밤 은하는 작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준혁의 시선은 점점 더 집요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질투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저택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은하를 향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은하는 자신의 운명이 이미 정해졌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다. 1987년 가을, 은하가 저택에서 일한 지 8개월째 되던 날, 사장의 아들 준혁의 집요함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마주친 준혁이 은하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은하가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하자 준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오라면 와. 은하가 사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준혁은 비웃었다. 말해봐. 누가 믿을 것 같아? 그의 말이 맞았다. 사모님은 이미 은하를 의심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더했다. 만약 은하가 준혁의 접근을 말한다면 오히려 은하가 유혹했다고 몰릴 게 뻔했다. 그날 밤 은하는 지하방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자정이 넘어 문이 열렸다. 준혁이었다. 그는 은하의 방까지 내려온 것이다. 은하가 나가달라고 했지만 준혁은 여기서, 네 방에서 우스운 소리 한다며 문을 닫고 잠갔다. 좁은 방에서 은하는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혔다. 제발이라고 애원했지만 준혁은 시끄럽다며 소리 지르면 더 곤란해지는 건 너라고 했다. 그날 밤 은하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준혁은 그녀보다 힘이 셌고 무엇보다 이 집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혁은 방을 나갔다. 내일도 올 거라는 말을 남기고 그가 나가자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몸이 떨렸다. 마음도 떨렸다. 하지만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이 저택은 그녀의 감옥이었다. 다음 날부터 은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낮에는 사모님과 며느리의 학대를 견뎌야 했고 밤에는 준혁의 방문을 기다려야 했다. 아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은하를 노려보며 왜 얼굴이 안 좋냐고 물었다. 은하가 피곤해서라고 하자 며느리는 내가 뭐가 피곤하냐며 밥이나 제대로 차리라고 했다. 며느리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다. 마치 뭔가를 눈치챈 듯했다. 어느 날 밤 은하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그녀를 불렀다. 내 남편 방에 가는 거냐고 물었다. 은하가 아니라고, 청소 때문이라고 하자 며느리가 은하의 뺨을 때렸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며느리는 이 계집애가 감히 우리 집 남자를 노리냐며 은하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은하의 이마가 바닥에 부딪혔다. 어지러웠다. 눈앞이 흐려졌다. 며느리가 사모님을 불렀다. 사모님이 나타나자 며느리는 이 애가 우리 준혁 씨를 유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은하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거짓말이라고, 그런 적 없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유혹을 안 했으면 왜 밤마다 2층을 어슬렁거리냐고 했다. 은하가 청소를 시켜서라고 하자 사모님이 누가 밤에 청소를 시키냐며 은하의 귀를 잡아당겼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다. 다시는 2층에 올라오지 마. 알겠어? 사모님이 은하의 뺨을 또 한 번 때렸다. 은하의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났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피를 삼켰다. 입안에 쓴맛이 퍼졌다. 그날 밤부터 은하는 2층 출입이 금지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준혁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이제 직접 지하로 내려왔다. 더 대담해졌다. 더 빈번해졌다. 2달이 지났다. 은하는 이제 저항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다른 곳을 생각했다. 고아원 뒤뜰에 피던 코스모스를, 가을 하늘을, 아무것도 아픈 게 없던 시절을. 어느 날 저녁 준혁이 은하의 방에 들어오며 말했다.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은 어머니와 아내가 은하를 내쫓으려고 했는데 자신이 말렸다고 했다. 자신이 아니었으면 진작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좀 더 고분고분해. 알겠어? 준혁이 은하의 턱을 들어 올렸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순응해야 했다. 저항은 더 큰 고통만 불러올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은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은하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며 눈을 부라렸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듯.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은하를 불러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살이 쪘다며 뭘 먹는 거냐고 했다. 은하가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하자 며느리는 거짓말이라며 우리 집 음식 몰래 먹지 않냐고 했다. 며느리는 은하의 뺨을 꼬집었다. 은하가 정말 아니라고 하자 며느리는 그럼 왜 살이 찌냐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라고 했다. 며느리는 은하를 밀쳐냈다. 은하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며느리가 눈치챈 변화를. 은하는 겁에 질렸다. 며칠 후 은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생리가 2달째 없었고 아침마다 메스꺼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몰래 거울을 봤다.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았다. 배도 미세하게 나온 것 같았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은하는 되뇌었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은하는 몰래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손이 떨렸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다. 2줄이 나타났다. 은하는 지하방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준혁이 책임질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오히려 은하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것이다. 계집애가 꾀를 부렸다고, 일부러 임신했다고, 우리 집안에 빌붙으려 했다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은하는 결심했다. 준혁에게 말하기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밤 준혁이 또 방에 왔을 때 은하가 말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준혁은 벽에 기대어 머리를 감싸쥐었다. 확실해? 예. 2달째입니다. 준혁이 중얼거렸다. 망했네.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떡하죠?
어떡하긴. 없애야지. 예. 병원 가서 수술해. 돈은 내가 줄게.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없앤다. 수술한다.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 애는 당신 아이인데.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야. 넌 우리 집 식모고 나한텐 아내가 있어. 이게 알려지면 다 끝이야. 준혁은 은하에게 돈을 쥐어주고 나갔다. 일주일 안에 처리해. 알았지? 문이 닫히고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 쥐어진 돈을 바라봤다. 50만 원. 생명의 값이 50만 원이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느리가 눈치챈 것이다.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은하를 몰아붙였다. 너 임신했지? 은하가 아니라고 하자 며느리는 거짓말하지 말라며 입덧하는 거 다 봤다고 했다. 며느리는 곧바로 사모님을 불렀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이 애가 임신했어요. 사모님이 나타났다. 며느리가 확인해 보라고 하자 사모님이 은하에게 다가왔다. 정말이냐?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사모님이 은하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은하의 몸이 바닥을 굴렀다. 이 더러운 년이 누구 애야? 누구 애냐고. 은하는 배를 감싸며 웅크렸다. 사모님이 은하를 짓밟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끼어들었다. 혹시 우리 준혁 씨의 아닌가요? 사모님이 얼어붙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다. 이 애가 밤마다 2층을 배회했잖아요. 그리고 준혁 씨도 이상했어요. 사모님이 계단을 올려다봤다. 준혁이 거기 서 있었다. 그의 당황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준혁아, 너. 준혁이 계단을 내려오며 외쳤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거짓말하지 마. 네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사모님이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은하에게 달려들어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은하는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렸다. 발길질이 쏟아졌다. 주먹이 쏟아졌다. 이 천한 년이 감히 우리 아들을. 준혁이 사모님을 말렸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하지만 며느리도 가세했다. 두 여자는 은하를 짓밟았다. 은하는 배를 감싸며 몸을 더욱 웅크렸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죽어도 이 아이만은. 그만해. 사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멈췄다. 사장은 계단 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모두 거실로.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가족들이 거실로 모였다. 은하는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온몸이 아팠다. 준혁아. 사장이 아들을 불렀다. 정말 네 아이냐? 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오히려 차분했다. 아버님, 방법이 있어요. 방법?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키우는 거죠. 모두가 며느리를 바라봤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잖아요. 이 기회에 아이를 얻는 거예요. 어차피 준혁 씨 피를 받은 아이니까 우리 대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사모님의 눈이 빛났다. 그것도 방법이긴 하네. 은하가 소리쳤다. 안 됩니다. 사모님이 소리쳤다. 니까짓게 무슨 말을 해. 이건 제 아이입니다. 네 아이. 웃음내. 넌 그냥 배만 빌려주는 거야.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아이지 네 아이가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은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제발 제 아이를 빼앗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사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하를 내 서재로 데려와라. 서재에서 사장은 은하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은하는 온몸이 멍투성이었다. 사장의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미안하다. 은하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잘못한 건 우리 집안이야. 내가 제대로 보지 못했어. 사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었다. 이걸 가져가라. 이게 뭡니까? 돈이야. 작은 식당 하나 차릴 수 있을 만큼.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 아이가 필요합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포기해야 해. 왜요? 네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사모님이 가만 안 둘 거야. 네 인생이 더 망가질 거야. 이미 망가졌습니다. 은하가 눈물을 흘렸다. 사장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주식 증권이 들어 있었다. 이것도 가져가라. 삼성전자 주식 1만 주. 언젠가는 가치가 오를 거야. 사장님,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집안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어. 네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모두 내 잘못이야. 사장은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그날 밤 사장은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은하는 내일 떠난다. 아이는 낳으면 우리가 키운다. 며느리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당연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은하를 절대 찾지 마라. 그 아이도 은하에 대해 알 권리가 없다. 준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사장이 손을 들어 막았다. 네가 할 말은 없다. 다음 날 새벽 은하는 작은 가방을 챙겼다. 사장이 준 돈과 주식 증권이 전부였다. 사장이 현관에서 은하를 배웅했다. 사모님과 며느리는 2층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하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다. 거의 1년을 살았던 저택, 지옥 같았던 곳, 그리고 자신의 아이가 곧 태어날 곳. 안녕히 계십시오. 은하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은하는 사장이 알려준 작은 여인숙에 방을 얻었다. 그리고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임신 3개월, 4개월, 5개월. 시간이 흘렀다. 은하는 여인숙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배가 부르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았다. 사장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다. 필요한 것은 없는지, 병원에는 가고 있는지. 은하는 짧게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임신 8개월이 되자 은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했다. 은하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다. 아들, 자신의 아들. 하지만 곧 빼앗길 아들. 혼자 키우실 건가요? 의사가 물었다. 은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병원에 가거라. 비용은 내가 처리했다. 아이는요? 낳으면 바로 우리가 데려간다. 전화가 끊겼다. 은하는 핸드폰을 꼭 쥐고 울었다. 1988년 봄 은하는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진통은 12시간이나 계속되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은하는 참았다. 이 고통이 끝나면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다. 출산하자마자 간호사들이 아이를 데려갔다. 잠깐만요. 제 아이를. 은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복도에서 사모님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건강한 손자네요. 우리 아들이야. 드디어 우리한테도 아들이 생긴 거야. 은하는 병실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창밖으로 차가 떠나는 게 보였다. 그 안에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 자신이 낳은 아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텅 빈 배를 쓰다듬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것을 빼앗겼다. 사흘 후 은하는 퇴원했다. 병원비는 이미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하의 가슴은 비어 있었다. 걸을 때마다 텅 빈 배가 이상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느낌. 아니, 빼앗긴 느낌. 그녀는 사장이 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다. 파주의 작은 골목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 은하는 그곳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일했다.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일하지 않으면 아이 생각만 났다. 밤마다 은하는 주식 증권을 꺼내 바라봤다. 삼성전자 1만 주. 소유주 김은하. 1987년 발행. 사장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 언젠가는. 은하는 중얼거렸다. 언젠가는 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오직 침묵뿐이었다. 은하는 증권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꿈에서 은하는 아이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아이. 은하를 보고 웃는 아이. 하지만 깨어나면 아무것도 없었다. 빈 방, 빈 가슴. 30년이 흘렀다. 은하는 그 세월을 버텼다. 아니, 견뎠다. 아니, 살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그 희망 하나로 은하는 살았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혼자서 인내하며. (30년이) 흘렀다. 한때 번창하던 한일정밀은 2015년에 부도를 맞았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고 준혁의 무능한 경영은 회사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사장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며 충격을 받은 것이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만 그들 대부분은 고인을 애도하러 온 게 아니라 채권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이제 저택에 남은 사람은 넷이었다. 사장 이준혁, 85세의 사모님, 60세의 며느리, 그리고 30세가 된 아들 민준. 민준은 한일정밀 사장의 적자로 자랐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회사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부도 후 그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엔 역부족이었다. 저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이제 이사를 준비해야 했다. 며느리가 민준에게 물었다. 이사 갈 집은 알아봤냐고. 민준은 작은 아파트 하나 구했다고 대답했다.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초라해질 줄 몰랐다고. 사모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한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다. 민주는 3층 방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산더미 같았다. 오래된 가구들, 색바랜 사진들, 먼지 쌓인 책들, 모두 시간의 흔적이었다. 할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민주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 상자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잠금 장치가 있었지만 이미 녹슬어 쉽게 열렸다.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편지들. 민주는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87년 3월 15일. 오늘 새로운 식모가 왔다. 이름은 김은하. 20살의 어린아이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한다. 아내와 며느리의 눈빛이 걱정된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건 할아버지의 일기였다. 그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손이 떨렸다. 1987년 5월 20일. 은하가 오늘 또 맞았다. 아내가 뺨을 때리는 걸 봤다. 말리고 싶었지만 나는 비겁하다. 1987년 7월 8일. 준혁이가 은하를 이상하게 본다. 불길한 예감이 든다. 1987년 10월 3일.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은하가 임신했다. 준혁의 아이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계속 읽었다. 1988년 2월 10일. 은하가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가 민준이다. 내 손자.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은하다. 나는 은하에게 돈과 주식을 주고 떠나보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은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이 펼쳐졌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아니, 눈물 때문에 흐릿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가 김은하라고? 그럼 지금까지 자신을 키운 여자는 누구인가? 며느리는? 아니, 그 여자는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민준은 다시 상자를 뒤졌다. 편지가 하나 있었다. 민준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네 진짜 어머니는 김은하다. 우리가 그녀에게 한 짓을 용서받을 수 없다. 미안한 마음에 삼성전자 주식 1만 주를 주었다. 1만 주. 민주는 즉시 계산기를 꺼냈다. 30년 동안 삼성전자는 몇 번의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를 거쳤다. 여러 차례 무상증자, 2018년 액면 분할 1대 50, 2018년 현재 1만 주는 60만 주가 되어 있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약 10만 원. 60만 주 곱하기 10만 원. 600억 원.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600억? 그리고 자신의 진짜 어머니.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진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민주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다. 은하가 당한 학대, 준혁의 강요, 임신, 강제로 아이를 빼앗긴 이야기.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구나. 민주는 자신을 키운 여자, 며느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언제나 차갑고 냉정했다. 따뜻한 기억이 거의 없었다. 당연하지. 나는 그녀의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준혁. 민준의 아버지라 믿었던 남자. 무능하고 무책임했던 남자. 그 사람이 내 친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민준은 구역질이 났다. 그는 상자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갔다. 문을 잠그고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엔 은하가 떠난 후의 기록도 있었다. 1990년 5월 3일. 오늘 민준이가 처음 걸었다. 은하가 봤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내가 한 일이 옳았는지 모르겠다. 1995년 3월 2일.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아내와 며느리는 기뻐하지만 나는 은하를 생각한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2000년 3월 1일. 민준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점점 더 영리해지고 있다. 은하를 닮았다. 눈빛이 선하다. 2013년 1월 5일. 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어떻게? 이 비겁한 노인은 끝까지 진실을 숨길 것인가. 마지막 페이지였다. 2013년 2월 10일. 민준아, 미안하다. 할아버지는 끝까지 비겁했다. 하지만 이 일기를 남긴다. 언젠가 네가 찾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기를. 김은하. 그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다. 민주는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모든 것을.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군요.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내려갔다. 며느리와 사모님이 아침을 먹고 있었다. 민준이 일기장을 탁자에 내려놨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뭡니까?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며느리는 서류를 낚아챘다. 읽으면서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사모님이 일어났다. 민준이 물었다. 제 친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김은하라는 분이 맞습니까? 며느리가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났다. 그래, 맞아.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널 키웠잖아. 키웠다고요? 학대하고 강간해서 낳은 아이를 빼앗은 게 키운 겁니까? 민주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 며느리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민주는 듣지 않았다. 민주는 다음 날부터 은하를 찾기 시작했다. 일기장에는 그녀가 작은 식당을 차릴 거라고 적혀 있었다. 30년이 지났으니 아직 운영하고 있을까? 민주는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번호부를 찾았다. 김은하라는 이름은 너무 흔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아무 단서도 없었다. 2주일이 지났다. 여전히 찾을 수 없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민주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수첩을 발견했다. 거기에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민주는 즉시 차를 몰았다. 파주의 작은 골목길. 민주는 낡은 식당 앞에 섰다. 은하식당. 간판이 색발에 있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50대 여자가 홀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봤다. 민주는 숨이 멎었다. 일기장에 끼워져 있던 사진. 20살의 은하. 그 얼굴에 세월이 더해진 모습이었다. 같은 눈, 같은 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 민준의 가슴이 뛰었다. 저기, 혹시 김은하 씨이십니까? 여자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릇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깨졌다. 저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한일정밀 사장의 손자입니다. 아니, 아들입니다. 은하는 벽에 기대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떨렸다. 민준이가 맞니? 예. 민준도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재회. 어떻게 날 찾았어? 할아버지가 일기를 남기셨습니다. 모든 진실을 적어서요. 은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민주는 은하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껴안고 울었다. 3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은하는 민준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한참을 운 후 두 사람은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은하가 민준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손이 떨렸다. 민준은 은하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이 식당을 차렸어. 그리고 매일 너를 생각했어.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이 물었다. 그 집에서 행복했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머니는 차가웠고 어머니. 아니, 그 여자는 더 차가웠어요.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은하는 또 눈물을 흘렸다. 내가 더 싸웠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다. 이게 할아버지가 남긴 겁니다. 은하는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사장님이 이런 걸 쓰고 계셨구나. 민주는 엄마에게 종이증권 이야기를 했다. 현재 가치로 600억 원어치입니다. 어머니 거예요.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네가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어머니 들어주세요. 민준이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이 단호했다. 저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민주는 설명했다. 한일정밀이 부도났다는 것. 그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는 것. 은하와 함께. 은하는 놀라 민준을 바라봤다. 왜? 복수입니다. 그리고 정의입니다. 어머니께 빚진 사람들이 그 회사를 망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600억이면 충분합니다. 부도난 회사니까 헐값에 인수할 수 있어요. 현재 채권단이 회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억이면 인수 가능합니다. 민주는 이미 조사를 해두었다. 은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민준이 계속 말했다. 최대 주주가 어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이사가 되고요. 할머니와 그 여자 아버지 모두 주주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은하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결의를 보았다. 그리고 30년간 쌓였던 무언가가 은하의 가슴 속에서 움직였다. 그래, 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민주는 다음날 증권사로 향했다. 30년 된 종이증권을 전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복잡했지만 하루 만에 완료되었다. 60만 주가 은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은하는 통장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숫자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민주는 M&A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리고 채권단과 협상을 시작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인수계약서에 서명했다. 최대 주주 김은하, 지분 60%, 대표이사 이민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모두 무효화되었다. 계약이 완료된 날 민주는 은하와 함께 저택을 찾아갔다. 현관벨을 눌렀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은하를 보고 얼어붙었다. 네가. 은하가 차갑게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민준이 서류 가방을 열었다. 한일정밀 인수 계약서입니다. 확인하세요. 며느리는 서류를 낚아챘다. 읽으면서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사모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다. 사모님이 물었다. 민준이 대답했다. 한일정밀은 이제 제 어머니 회사입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우리한테 이럴 수 있니? 제가 뭘 했습니까? 할머니와 그 여자가 제 친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주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저택도 곧 매각됩니다. 할아버지 빚을 갚기 위해서요. 두 분은 다음 달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사모님이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은하는 아무 말 없이 두 여자를 바라봤다. 30년 전 자신을 짓밟던 그들이 이제는 무릎 꿇고 있었다. 가자, 민준아. 은하가 돌아섰다. 두 사람은 저택을 나섰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은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모르겠어. 복수했다는 느낌도 시원하다는 느낌도 안 들어. 그냥 공허해.
은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지나가는 풍경들,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변한 것도 있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니. 우리의 진짜 인생이요. 은하는 작게 웃었다. 그래, 이제 시작이지.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그리고 30년 만에 찾아온 정의. 은하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이 따뜻함이 진짜였다. 2018년 가을, 한일정밀 본사 회장실. 은하는 넓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공장 건물들이 보였다. 한때는 활기찼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다. 30년 전 자신이 식모로 일하던 그 집의 회사. 이제는 자신의 회사. 민준이 들어왔다. 이사회 준비가 되었다고 했다. 은하는 긴장했다. 하지만 민준이 말했다. 어머니는 최대주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 사람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사들이 일어나 인사했다. 은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회장 김은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준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재건할 것이라고. 반드시. 먼저 기술 혁신입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과 경쟁하려면 우리가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정밀 부품 설계도, 연구개발 계획.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은 경영 혁신입니다. 비효율적인 부서는 정리하고 핵심 인력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한 이사가 물었다. 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민준이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개인 자금 300억을 투입하실 예정이라고.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3개월 안에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은하는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다. 내가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는다고 중얼거렸다. 민준이 말했다. 잘하실 거라고. 30년 전에는 이 회사 식모였는데. 은하가 쓸쓸하게 웃었다. 민준이 대답했다. 이제는 주인이십니다. 한일정밀의 인수 소식은 빠르게 업계에 퍼졌다. 특히 기존 경영진이 모두 축출되고 새로운 인물들이 경영권을 잡았다는 사실이 화제였다. 김은하?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민주는 한일정밀 창업주의 손자래. 그럼 왜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 안 했던 거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며느리와 사모님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저택은 이미 매각되었고 남은 재산도 거의 없었다. 며느리가 이를 갈았다. 이게 다 그 계집 때문이라고. 30년 전에 완전히 없애버렸어야 했다고. 사모님은 무기력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며느리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답은 명확했다. 소송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인수 과정은 합법적이었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채권단에 의해 무효화되었다고. 며느리는 절망했다. 민준이 회사에서 일하던 어느 날 접수처에서 연락이 왔다. 이준혁 씨라는 분이 찾아왔다고. 민준의 손이 멈췄다. 준혁, 생물학적 아버지.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들어오라고 하라고. 잠시 후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다. 민준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민준아, 이민준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준혁은 민준 앞에 서 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무엇이 미안하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머니한테, 은하한테 한 일, 그리고 너한테 제대로 못한 것.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준혁은 머리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알아. 알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나는 비겁한 인간이었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지. 은하를 보호하지도 못했고 너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했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혁이 계속 말했다. 한 가지만 믿어줘. 나는 은하를 미워한 적이 없어. 오히려 그만하세요. 민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준혁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일어났다.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혼자 남은 민주는 책상에 이마를 댔다. 가슴이 답답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일주일 후 은하가 회사 주차장에서 준혁과 마주쳤다. 준혁이 멈춰섰다. 오랜만이라고 말했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려 했다. 준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할 말이 있어. 은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손 떼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하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게 다예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30년 동안 너를 생각했어. 생각했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하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억해. 매일 기억해. 그럼 됐어요. 이제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은하가 팔을 뿌리치고 걸어갔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은하는 돌아보지 않았다. 3개월 후 한일정밀은 새로운 정밀 부품을 출시했다. 기존 제품보다 30%더 정밀하고 20% 저렴했다. 마케팅 팀장이 환호했다.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고. 삼성, LG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민주는 웃었다. 은하도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다고. 민준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일정밀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돌아왔고 공장이 다시 가동되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 그 소리들이 은하에게는 희망처럼 들렸다. 6개월 후 회사는 흑자로 돌아섰다. 재무제표를 보며 은하가 말했다. 믿을 수 없다고. 민준이 대답했다. 믿으라고. 어머니가 이루신 거라고. 1년 후 한일정밀은 업계 3위로 올라섰다. 주가도 급등했다. 비서가 말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은하는 거절하라고 했다. 자신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다고. 저는 조용히 일하는 걸 선호합니다. 은하는 화려한 조명보다는 그림자를 좋아했다. 30년 동안 그림자 속에 살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것이 자신의 본성이었기 때문일까? 며느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근근히 살았다. 준혁은 작은 회사에 취직했지만 월급은 적었다. 며느리가 준혁에게 소리쳤다. 이게 다 당신 잘못이라고. 당신이 그 계집을 제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자신이 한 일들이, 은하에게 한 일들이, 민준에게 못해준 것들이. 사모님은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다.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며느리가 말했다. 민준이한테 연락해보라고. 사모님이 고개를 저었다. 연락해봤지만 받지 않는다고. 그럼 어떡해? 모르겠어요. 정부 지원이라도 받아야죠. 명문가의 안주인이었던 사모님은 국가 지원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는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0년 전 은하를 짓밟던 그때가 떠올랐다. 만약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만약 그 아이를 인간답게 대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다. 어느 날 며느리는 한일정밀 앞에 찾아갔다. 김은하 회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예약이 있냐고 물었다. 며느리는 소리쳤다. 나 좀 만나라고 해라고. 하지만 경비원들은 단호했다. 소란 피우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며느리는 정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 하지만 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후문으로 나갔기 때문이다. 며느리는 저녁이 되어서야 돌아갔다. 허탈했다. 분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은하는 파주에 작은 식당을 유지했다. 회장이 되었지만 그곳이 자신의 뿔이었다. 민준이 말했다. 식당은 이제 그만두라고.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은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가 좋다고. 사람들 만나는 게 좋다고. 은하는 주말마다 식당에 나가 직접 요리를 했다. 손님들은 그녀가 한일정밀 회장인 줄 몰랐다. 그저 친절한 식당 사장님이라고만 생각했다. 은하는 그것이 좋았다. 평범한 것이 좋았다. 어느 날 은하는 고아원에 큰 기부를 했다. 1억 원.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고. 고아원장이 물었다. 혹시 성함이? 은하가 대답했다. 김은하라고. 자신도 고아원 출신이라고. 고아원장은 눈물을 흘렸다. 은하는 매달 여러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30년 동안 받은 고통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2년 후 민주는 결혼을 발표했다. 은하에게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 이름은 최지은. 민준의 동료였다. 안녕하세요.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은하는 지은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지은이 말했다. 민준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정말 존경스럽다고. 은하가 물었다. 좋은 이야기만은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모든 걸 견디셨어요? 지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미소 지었다. 견딘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결혼식 날 은하는 어머니 자리에 앉았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공식적인 자리에 앉는 것이었다. 며느리와 사모님은 초대받지 못했다. 준혁은 멀리서 지켜봤다. 그는 초대장을 받지 못했지만 결혼식장 밖에서 숨어 있었다. 준혁은 창문 너머로 결혼식을 바라봤다. 민준이 웃고 있었다. 은하도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자신 없이도 그들은 행복했다. 준혁은 혼자 중얼거렸다. 축하한다, 민준아. 그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다. 뒷모습이 쓸쓸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2020년 사모님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다. 며느리가 민준에게 연락했다. 할머니가 위독하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민준은 망설였다. 은하에게 물었다. 가봐도 되는지. 은하가 대답했다. 가봐. 그래도 네 할머니야. 민준은 병원으로 갔다. 사모님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다. 민준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어. 은하한테, 너한테.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말랐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진 않아.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었어. 할머니, 편히 쉬세요. 은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날 밤 사모님은 세상을 떠났다. 87세였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민준과 며느리, 준영만 참석했다. 은하는 멀리서 지켜봤다. 민준이 물었다. 들어가지 않겠냐고. 아니, 괜찮아. 여기서 보는 게 낫겠어. 은하는 사모님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30년 전 자신을 짓밟던 그 여자. 이제는 사진 속에만 있는 여자. 은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공허함이었다. 이제 모두 끝났네. 2022년 한일정밀은 업계 1위에 올랐다. 매출 5천억, 영업이익 1,000억을 기록했다. 민준이 샴페인을 따랐다. 은하에게 건넸다. 축하한다고. 고맙다, 민준아.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룬 거지. 두 사람은 회장실 창가에 나란히 섰다. 아래로 공장이 보였다. 불이 켜져 있었다.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민준이 물었다. 은하가 대답했다. 그러게. 그때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른가요? 응. 이제는 살아있어. 은하는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너를 다시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저도요, 어머니. 민준이 은하를 껴안았다. 은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30년. 30년 만에 찾은 평화. 한편 며느리는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명문가 며느리에서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것이다. 어느 날 그녀는 TV에서 한일정밀 특집을 봤다. 화면에 은하가 나왔다. 우아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며느리는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저게 집이.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분노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였다. 준혁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다. 알코올 중독으로 건강이 나빠졌다. 어느 날 그는 은하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은하에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하고 싶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민준이를 낳아줘서. 준혁. 편지는 은하에게 전달되었다. 은하는 읽고 조용히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5년 후 2027년. 은하는 65세가 되었다. 회장직을 민준에게 넘기고 명예회장이 되었다. 지은이 아기를 안고 나왔다. 이름은 준서. 은하의 손자. 어머, 우리 준서. 은하는 손자를 안았다. 아기는 은하를 보고 웃었다. 그 웃음이 은하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이 아이가 커서 회사를 물려받겠죠? 지은이 물었다. 은하가 대답했다. 그건 이 아이가 결정할 거야. 우리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민준이 웃었다. 맞아요. 이 아이는 자유롭게 자랄 거예요. 은하는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민준이 물었다. 왜 우냐고. 행복해서. 정말 행복해서. 30년 전 지하방에서 울던 그 소녀. 아이를 빼앗기고 쫓겨난 그 여자. 이제 그녀는 손자를 안고 있었다.
명예회장이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곁에 있었다. 지금부터가 우리 진짜 인생이야. 은하가 30년 전에 했던 말을 다시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정말로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은하는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가슴속에 30년 동안 응어리져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고마워, 민준아. 너 때문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손자 준서는 할머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한일정밀 본사 앞 정원에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다. 김은하 명예회장을 기리는 표지석.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회사는 김은하 명예회장의 희생과 인내 위에 세워졌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자. 은하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이, 고통이 아닌 행복의 인생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인생이, 30년의 어둠 끝에 찾아온 빛. 은하는 그 빛 속에서 평화를 찾았다. 그리고 그 평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긴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